안녕하세요. 네, 한대부고 국어를 담당하는 장용훈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자, 한대부고 1학년 견디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견디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제 2학년을 견뎌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2학년은 대체로 모든 학교들이 1학기 때는 문학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어법, 문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법만 하기에는 양이 적으니까 학력평가나 이런 수능 기출 지문에서 비문학 독서 영역 있죠. 그 부분을 따와서 합니다. 근데 한대부고도 그거를 쓰는데요. 한대부고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한대부고 시험범인데요. 여기 안 보이시면 그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거로 일단은 이제 내년 2학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본 건데, 우리 1학년 아이들 보면 여기 부교재 많이 썼죠. 부교재. 요 부교재 이제 백인의 지혜를 담다라고 했던 걸 썼던 거는 얘는 조금 수준이 정말 1학년에 맞춰져 있는 레벨입니다. 1학년 레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교과서 지문은 사실은 많이 안 썼고요. 교과서는 이제 작품 몇 개 하고 문법 요 정도만 썼고 부교재 위주로 수업이 많이 나갔죠. 근데 부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은 1학년 수준에 맞춘 것. 그럼 1학년 수준에 맞췄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국 시인 중에 10대 시인들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 뭐 김소월이니, 뭐 윤동준이, 한용운이니,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위주로 나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기본적인 것. 자, 그런데 2학년 되면 조금 바뀝니다. 2학년 되면은 EBS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문학, 문법 이런 게 있는데 2학년 때는 수능 기출의 미래를 써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3년 동안 계속 써왔거든요. 이게 3년 동안 쓸 때 같은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수능 기출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 3개년 걸 반영하는데 최근 3개년에서 가장 뒤에 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매 해마다 내용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 쓴 것은 23년, 22년, 21년 거. 근데 고3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교재가 갑자기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는 부교재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2학년인데 불구하고 고3 걸 써야 돼요. 근데 얘가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 양이 어마어마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1학기 거하고 여기 저기 보면 1학기 중간고사랑 1학기 기말고사 있잖아요.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권을 끝내요.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자, 양이 많다.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이게 뭐 어떻게 올라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서는 뭐 누구나 알만한 문학가 뭐 이런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요.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이 나옵니다. 반대도 나와요. 작품은 되게 유명한데 작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것은 그 기존에 했던 고3 학력평가라든지 거기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그럼 봐도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그 시 하나만 유명하다. 혹은 그 소설 하나만 유명하다. 약간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박경리 씨라든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초창기에 있었던 안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좀 유명해지기 전에 썼던 작품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문학을 공부할 때 저게 있어요. 이런 거 수능 기출의 미래 요거를 사서 풀어보는 거. 요게 아마 내년에 또 부교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거의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하기 때문에 고3 이전에 고2 때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를 푸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진짜로 문학 기출 있잖아요. 학력평가 기출 이런 거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1학년 수준이라면은 뭐 희망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상을 향해 찾아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별을 봐라, 꽃을 봐라, 뭐 봄이 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때 정도 되면 주제 중에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무기력한 사람도 사회에는 도움이 된다. 무기질 인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기질 인간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세상에는 잘 적응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제랑은 완전히 다르죠. 솔직히 이런 주제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만큼은 학력평가를 하되 최소 수준은 2학년에서 3학년 수준까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1학년을 졸업한 거니까 1학년을 끝내는 거니까 2학년 수준까지는 보는 게 좋고 이것도 3개년. 그러면 이제 내년에 부교재 볼 때 3학년 수준을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교과서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교과서 작품들이요. 이제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진 지 9년입니다. 10년이 됐겠죠. 10년이 됐죠. 이 우리 교과서는 이제 다음 2학년 애들은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우리 애들이 마지막 교과서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좀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베이스로 깔고 하는 작품이 됐어요. 즉 우리 애들 2학년도 부교재가 더 중요합니다. 부교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문학 공부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전 따로 현대 따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전 문학 완성, 현대 문학 완성 이러는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주제별로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주제별로 보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주제별로 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랑, 이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간 이렇게 그 시기별로 보면은 조선시대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충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외로 조선시대 작품에서 효도를 말하는 작품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양반 사대부가 쓴 작품들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들은 어쨌든 충성을 말하는데 그런 걸 용어를 치환할 줄 알면 돼요. 뭐 이제 지조, 절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치환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시대상으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현대 같은 뭐 6.25 전쟁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은 어차피 그 안에서 이런 주제 섹터가 보여요. 자기의 그 이상을 향해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장르 면에서 보면 뭐 시조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현대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문제는 잘 안 내요. 이를테면 이 시에서는 뭐 현대시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자유시적 느낌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것은 주제와 주제를 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대부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대부고 1학년 아이들도 설명할 때도 2학년 아이들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신이 수능 공부인 게 한대부고입니다. 이 많은 걸 다 소화하면 진짜 수능 공부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정시를 갈 테니 내신은 그만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한대부고는 안 돼요, 솔직히. 한대부고는 뭐 분량이 많다면 어차피 다 해요. 못하진 않습니다. 다 하는데 이게 수능을 강제적으로 물론 제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내신이고 수능처럼 만드신 거예요. 교과서만 공부하면은 요것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정도는 다른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예요. 한대부고는 여기에다 요게 들어가니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3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EBS에서 나온 거고 수능 기출이니까 학력평가 기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다만 정말 안타깝다면 요거 이외에 다른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 안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 나 저 시 어디서 들어봤는데 작가는 처음 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 주제별로 공부한다고 할 때 자 이건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만 제목, 작가, 주제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제목, 작가, 주제 정도는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작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는 한 200개 이상 들어간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게 문제가 있어요. 속도가 느려요, 애들이. 그렇죠? 좀 느리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 얘가 속도가 느린지 안 느린지 모르겠고 본인도 생각해요. 내가 속도가 느린지 안 느린지. 자,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요. 시험을 제 시간에 풀고 100점을 맞는 겁니다. 시험을 제 시간에 풀고 70점을 맞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나는 시간 내에 다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과연 이게 옳은가? 그래서 대략 300페이지 책을 대략적으로 3시간 안에는 너끈히 읽을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책을 하나 사서 같은 책을 5번 이상 읽어야 돼요. 10번도 좋아요. 20번도 좋고. 그 책은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리포터도 괜찮아요. 왜냐면 원래는 좋은 책 좀 읽으라고 하고 싶은데 아예 책 자체를 안 읽어요. 너무 강요가 돼요. 사실 정말로 국어에 도움되고 싶으면 단편 소설집 있잖아요.
그거 약간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한 400페이지, 450페이지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뒤에 보면 쓸데없이 뭐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들어있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읽으면 돼요. 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단편소설 있잖아요. 그 단편소설 한 10개, 뭐 많은 책에는 13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제목, 작가, 주제만 외워도 일단 13개 작품 끝나잖아요. 그거 5번, 10번씩 반복해서 읽으면 처음에 읽을 때는 뭐 300페이지 3시간에 보라고 했지만 처음에 읽을 때 6시간, 7시간 걸려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줄어들어요. 확실히 줄어들어요. 앞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표가 뭐가 되면 될까요? 한 번에 한 권을 다 읽어보면 돼요. 읽다가 지치면은 책갈피 꽂아놓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다 읽는 거예요. 원래 한 번에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다는 거 아는데요. 이거 한 번 하고 나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요거보다 매수가 적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한 번에 읽겠네가 생겨요. 이런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도 해요. 네가 공부를 앉아서 10시간 하는 걸 도전해봐라. 10시간 할 수 있거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빼놓아도 10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3시간 하는 공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2-3시간 공부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리미트를 정해놔요. 오늘은 3시간 정도. 그렇죠? 공부가 체력 싸움이라는 것은 진짜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시간 공부해보는 건 정말 체력 싸움이에요. 엉덩이가 아파요. 방석을 아무리 좋은 걸 깔아줘도 엉덩이가요. 등뼈 척추 타가지고 근육이 아파요. 해보신 분 있으시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시죠?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과 공부할 때 저건데 이제 외우자라는 얘기 했을 때 이게 질문 공세가 들어오는데 제가 누차 말하고 싶은 게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한단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을 되게 존중을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네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학 갈 때 정답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얘기가 답답해집니다. 특히 고전할 때 한문을 모르잖아요. 한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한자를 설명해 주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한자 뭐 조삼무사 아시잖아요. 조삼무사 무슨 뜻이겠어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죠. 아니죠. 그건 유래죠. 의미는 뭐예요? 자주자주 뭐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조삼모사, 뭐 조령목에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바꾸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해서 외우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조삼모사 물으면 100% 아침 3개 저녁 4개입니다. 그럼 이게 정형화된 키워드라는 얘기가 시험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내신을 칠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애들을 골탕 먹이려는 애들이 아니라 정형화된 틀 내에서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춰야지 대한민국에서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시켜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애들은 반발과 저항이 있어요. 일단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근거를 대봐 그러면 근거를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단 네 해석은 틀려요. 이거 농담처럼 말쓰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배운 대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안 배운 거로 해석해요. 제가 막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막 고민하는 척을 해요. 근데 대답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고민하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저 사람이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일 최근은 아니구나. 한 1-2년 됐는데 충격적인 게 머리에 쓰는 투구를 이해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유충열전이라고 이제 전쟁하는 고전 소설이었는데 투구 쓰고 나가잖아요. 투가 싸울 투자, 구는 도구 이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투구를 쓴다는데 투구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얘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한 해석을 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이럴 때 본인의 생각에 메모리 되면은 그 용어가 투구라는 개념은 다 알겠죠. 개념은 알겠죠. 당연히 뭐 영화도 보고 그랬으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 연습이 책을 읽거나 뭐 생각을 빠지거나 이게 되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책 읽을 때 만화는 안 돼요. 만화는 자꾸 그 텍스트가 끊겨요. 그림 오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휴대폰에 들어가면 카톡이 돼요. 카톡 시대라서 안 돼요. 국어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보면은 되게 똑똑한데 말을 못하는 데가 돼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럼 우리는 뭐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간다고 할 때도 문제 판단 능력이 많이 흐려져요. 그래서 맨날 뭐 문해력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문해력인 게 별게 아니라 읽었을 때 내 생각 말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문학을 일단은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어는 문학, 문법, 그다음에 비문학, 독서 영역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애들이 1학기 중간 기말 때는 문학을 할 건데 문학을 많이 자신 없어 합니다. 작품을 최대한 많이 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할 때는 제목, 작가, 주제, 기본, 그다음에 해설 설명하면서 특징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제 풀고 대동소이하겠죠. 다만 제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컨텐츠를 뽑아서 정확한 배경 지식으로 전달하느냐가 되겠죠. 이게 몇 번 질문할 때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왜 고향을 그리워해요라는 질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이 왜 나쁠까요라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 부분에서 막혀요. 군사 독재 정권이 왜 나빠라고 하면 나쁘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나쁘다는 거지. 이게 문학에서 왜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어떠세요? 고향 그립죠? 안 그립습니다. 우리 애들은 고향이 전혀 그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고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고향이 안 그리울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안 좋으면 고향이 그립죠. 지금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면은 그때 그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 때 고향은 뭡니까? 과시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고향이 그리울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거 설명이 들어가야 해석이 돼요. 제가 하는 수업은 그래서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다익선 붙인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종류, 주제별로 네 생각 말고 평가원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설지 정리한 건데 이건 복습 용도입니다. 본인이 필기해놓고 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보고 해라.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깨져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한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학원이든 다 줍니다. 그리고 뭐 출판사에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방법. 내가 이렇게 써서 옮기는 거.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어휘는 배우는 내용 위주로 어휘를 뽑을 건데 최대한 한자 성어, 고사 성어 위주로 좀 뽑아서 볼 겁니다. 영어 단어처럼 좀 외워야 되는 생각이 됐고요. 요거는 제가 과제를 모의고사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에 해당되는 연도에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등급이 다만 뭐 우리 학생들 모였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험을 쳐봤던 학생 뭐 30만 명 모여냈던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등급 받고 좌절절망해도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대략 한 3장 정도는 받아야 돼요.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되고 3장 정도 1등급이 나온다 아니면 뭐 문학이 안 좋다 뭐 문법이 안 좋다 이런 것들도요. 이런 거 보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랑하려고 한 건데 요번에 애들이 시험을 쳐서 성적이 나온 건데 1등급 컷 받은 애들 요게 2등급 있고 그러는데요. 한 개 틀려야 됩니다. 2학년 때도 그렇지만 한 개 틀리면 1등급이 되고요. 이 학생은 이제 전체 전교 1등 1학기 2학기 때 다 전교 1등인데 아유 안 보이 거기 잘 나올 겁니다. 거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애예요. 선생님 1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왜 얘가 직유법이라고 물어보는 것까지가 지식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이해 안 돼요. 그 질문도 좋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본인이 질문하는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질문하는 이유. 요거까지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한대보고는 수능하고 내신하고 같으니까 공부할 때 일단 우선 학력평가 모의고사 쪽을 좀 보셔야 되고요. 문학은 주제별이죠. 일단은 제가 문학부터 하는 거는 당장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볼 겁니다. 특히 배경지식 뭐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최대한 관통하는 형태로 역사적 지식이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키워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까지 해주면 솔직히 한데는 2학년 때 내신하고 수능이 함께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